어제 제가 미세먼지의 80%가량이 중국에서 온다. 그래서 한국에서 무슨 디젤 차라든지 한국의 각종 공장 분진이라든지 이 한국의 고등어 뭐 이런 부분들, 화력발전소 이런 부분들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에부터 흑산도라든지 백령도라든지 서해에 있는 각종 섬에서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몰려올 때 얼마나 그쪽 지역에도, 즉 차라고는 제대로 없는, 공장이라고는 없는 청정섬에 한마디로 미세먼지가 심각한지를 보면 중국의 해안지대, 공업지대에서 이렇게 북서풍을 타고 날아오는 이 미세먼지들이 한국에 와서 스모그를 이루면서 엄청난 타격을 입힌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제가 작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올해도 이야기하지만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해도 솔직히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박근혜 탄핵이냐 구치소냐 이런 데 관심이 있지 국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요. 중국이 경제 보복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을 향해서 이렇게 미세먼지와 스모그를 내뿜는 부분이 저는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자, 이 학술지 네이처,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죠. 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6만 명이 미세먼지로 죽는데 중국인 사망자를 뺀 3만 명이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다. 자, 이렇답니다. 그 중에 한국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의 신뢰도가 높은 것은 이 연구의 진행을 중국과 같이 네이처 잡지가 했다는 겁니다. 중국의 칭화대 베이징대, 미영 캐나다의 국제 공동 연구진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의 피해가 큰 것은 바람의 방향인 중국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중국이 원인이냐? 중국의 환경 규제가 국제 규제에 미치지 못해서 미세먼지를 통제를 아예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미세먼지의 피해에 대해서 인접국에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과학적으로 연구된 결과가 분석이 없다,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자기들이 국제 유수한 연구단체와 연구한 결과에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국제사회를 향해서 그런 분석 통계가 없다고 엊그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은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서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조작을 했다라고 핑계댈 그런 의문의 여지도 없습니다. 자, 한국은 중국과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여태까지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산업화 이전에는 황사, 이후에는 지금 미세먼지와 결합된 스모그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동부 해안지대의 중하학 공장들을 전부 집결시키고 있고 한국의 매연과 미세먼지 직격탄을 쏘고 있습니다. 자, 서울 등 수도권에 대기 중에 있는 2.5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초미세먼지도 80% 이상이 중국에서 건너온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중국이 우리한테 경제 보복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관광객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정말로 냉정히 따져봐야 될 부분은 중국이 한국에 보내는 미세먼지로 매년 이 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폐암, 심장병, 혈관질환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중국은 한마디로 미세먼지로 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보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OECD는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앞으로 한 이 45년 뒤에는 3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34개국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 순위가 5위라 일에 대해서 미세먼지 감축을 국가적 과제로 정하고 이걸 경감시키기 위해서 52조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 석탄 등 화석 연료의 비중을 낮추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신재생 에너지고 그 다음에 각종 환경 규제고 더 나아가서 이 환경 오염을 갖다가 절감하기 위한 각종 장치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비용 부담 없이 한마디로 무임승차하면서 그 모든 환경 오염의 부담을 한국에다가 전가하고 있는데요. 자, 중국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핑계 삼아서 경제적 보복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폐암으로 죽을 간다, 각종 심장 질환으로 죽을 간다라는 많은 분들이 사실상 중국에서 저지른 이런 미세먼지 오염 때문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요. 이게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정부에서 이런 네이처지의 발표 등에 대한 부분을 바탕 삼아서 중국에 대한 일종의 강경 대응을 선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무슨 4차 산업혁명 같은 헛소리 걷어치우고요. 당장 중국에 대해서 미세먼지를 갖다가 절감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어떻게 강경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은 향후로도 미세먼지를 절감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싼 값으로 공장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환경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환경 기준도 없이 한국으로 내보내면 중국은 수출 경쟁력이 좋아져서 그 물건들을 해외로 팔지만은 그 피해는 우리 한국인들이 숨을 쉬면서 다 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감수하겠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 완화 하면서 규제는 암이다, 원수다라고 박 대통령이 이상한 표현을 썼습니다. 손톱 밑에 있는 가시다. 그래서 손톱 밑에 가시가 있으면 아파서 뽑아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대표적으로 지적을 했던 부분이 푸드트럭 같은 부분을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면 그런 부분에 서민들이 적은 돈으로 음식을 트럭에 싣고 조리해서 일정한 지역에 세워놓고 팔면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푸드트럭 했습니다. 제가 푸드트럭과 관련된 영화도 몇 개 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는 푸드트럭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서 푸드트럭에 대한 여러가지 법적 규제가 지자체나 정부 단위에서 세밀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팔아야 되고 위생 기준에 대한 엄격한 제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장려해서 푸드트럭을 했던 서민이 돈만 날리고 폐업을 했다. 자, 그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푸드트럭에서 커피와 샌드위치를 팔아온 박자연 씨, 37살 먹은 여성입니다. 지난달 초에야 안정된 영업 장소를 얻었는데 푸드트럭은 장소가 핵심이죠. 그의 장사터는 은평구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이 입주해 있는 서울 혁신파크 내 도로 옆이다. 하루 며칠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10만원 남짓인데 일주일 내내 트럭을 몰고 나왔지만 한 달간 순이익이 30만원이다. 안정된 곳이어서 다행이긴 한데 일단 여기저기 쫓겨 다니지 않아서 다행인데 여긴 유동인구가 너무나 적다. 실제 박씨가 장사하는 곳은 번화가에서 400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씨는 그나마 장소라도 구했으니 돈은 못 벌어도 운은 좋은 편인데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장사터를 구하지 못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밖에 일 못했고 지금도 장소마저 못 구해 차량 개조비 5천만원을 날리고 몇 개월 만에 문을 닫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 경제의 상징처럼 푸드트럭을 그렇게 부각시켜 놓고 이 푸드트럭이 길거리에서 방황을 하거나 고물차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주변이나 기존 상권처럼 장사가 될 만한 곳에는 사유지이거나 기존 상인들 간의 갈등 때문에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없고, 이런 곳을 피해도 관할시 구청이 허가한 지역이 아니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는 시구청이 정해준 공유지밖에 없는데, 이런 공유지는 대부분 사람이 적은 공원이거나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공공기관 앞마당이다. 공유지별로 푸드트럭 운영자와 임대계약을 맺는 관리 주체가 시구청 산하기관으로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푸드트럭이 어디에 얼마나 들어섰는지 제대로 집계도 되지 않는다. 푸드트럭이 합법화된 것은 2014년인데 그해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을 막는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이 박 대통령은 손톱 밑에 가시라고 이렇게 거론을 하면서 8월에 합법화시켰고 2,000대 이상 창업과 6,000명 이상 일자리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다. 그래서 서울시내 각 지자체에 등록 신청을 한 푸드트럭이 그러면 얼마나 됐느냐? 468대밖에 없었는데 이 중에 168대는 폐업을 했다. 한 37, 8%가 폐업을 했습니다. 이 서울시 외식업 위생팀장은 여러 군데서 장사를 하려고 구청별로 중복에 등록하거나 잠시 운영을 중단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좀 더 적을 거다라고 말했지만, 어쨌든 푸드트럭이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고, 푸드트럭의 70%는 신고만 하고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유령 푸드트럭이다라는 국회 통계도 있었습니다. 3년째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이 개수씨 신살 먹은 분인데요. 기존 상인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목 좋은 장소는 푸드트럭 운영자들이 잘 아는데, 우리가 이런 장소를 신청하면 구청이 허가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푸드트럭 규제 완화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푸드트럭은 그 앞에 내놓은 미끼 상품이고, 실제로 규제 완화는 대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를 해주면서 규제 완화의 명분으로 대기업들 규제를 완화한다, 힘센 사람 규제를 완화해준다 라는 말은 못하니까 푸드트럭을 어디서 미국에서 누가 주고 보고 들었겠죠. 최순실이 보고 왔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그걸 앞에 미끼로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푸드트럭이라는 부분하고 한국의 푸드트럭이라고 하는 부분은 문화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 음식에 대한 어떤 인식에서 차이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돼도 한국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창조경제 운운하면서 규제 완화 운운하면서 내세운 푸드트럭 서민들 재산만 털어먹었습니다.